자, 그 다음에 요약집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요약집 56페이지. 자, 취득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유상승계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판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요게 우리가 단순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규칙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보다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규칙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하는 날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이 두 가지를 기본 규칙으로 잡으시고, 지금부터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눈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도장을 찍으시고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국수공판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자, 제일 먼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면 국가와 나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은 객관적이지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은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공경매에 의한 취득,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거래 사실이,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그 다음에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자, 그런데 개인간 일반 매매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면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은 개인들끼리 결정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수공판법의 유상승계 취득으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시고 시험 문제가 까칠하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해 가지고 여기다가 참고사항을 몇 가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볼 거냐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어거지로 기억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법은 상식적이어야 되고요. 법은 윤리 도덕적이어야 되고 법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기재를 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잔금 지급일을 어떤 방법으로 약속했다? 글로 안 적었으면 입으로 했다는 얘기지. 글로 안 적었으면 입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구두상으로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잔금 지급일을 구두상으로 약속할 때 뭐라 합니까? 뭐라 하냐면은 늦어도 뭐 할게? 한두 달 안에 줄게 가지요. 그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잔금 지급일을 구두상으로 약속할 때 내가 아무리 늦어도 한두 달 안에 줄게 하고요. 그러면 두 달을 일수로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일수로 계산하니까 60일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잔금 지급을 완료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이건 봐요. 매매 간행이잖아요. 매매 간행이 이렇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자,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사고가 터집니다. 자, 우리가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민법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런데 세법은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을 달리하는 것이지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느냐 사실상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느냐는 세법상 취득 시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법은 계약서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느냐 나중에 지급하느냐는 취득 시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라는 걸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민법하고 다르다라는 거. 민법하고 다르다라는 거. 요걸
안 까먹으시면 안 낚이는 거고, 요거 깜빡하시면 낚여요. 여러분들이 세법보다는 민법 공부를 5배 이상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33일 후에 개인간 거래 시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하고 다르다라는 거,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될 거. 자, 세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자, 지금부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거.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설명과 이 설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하해조서, 인락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 입증된다는 이 말에 정신이 혼미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입증된다는 이 말에 정신이 혼미해지시면 안 되고, 하해조서나 인락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인지 객관적이지 아니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해조서가 뭐고 인락조서가 뭔지는 민법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해조서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끼리, 우리가 이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 본대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이 하해조서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 본대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이 하해조서입니다. 그래서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개인들끼리 합의 본 겁니다. 그래서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끼리 합의 본 걸, 고소인과 피고소인끼리 합의 본 내용을 판결문 형식으로 작성한 게 하해조서예요. 그래서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판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끼리 합의 본 것이기 때문에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언제를 취득시기로 봐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봐요. 근데 이걸, 여기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단순 암기하신 분들은 요거 잘 낚여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 낚입니다. 하해조서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렇게 물어보면 입증된다는 이 말에 고마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거래가 객관적인 걸로 오해를 하고 마딱하고 집에 오십니다. 이렇게 안 낚이려면은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여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장난쳐도 안 낚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시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참고사항으로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이 검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검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안 낚이는 거고, 검증의 의미를 이해 안 하시고 암기하신 분들은 낚여요. 자, 지금부터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셨고, 우리가 매매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면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은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은 차후에 신고한 이 가액이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를 차후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고, 자, 지금부터 뭘 검증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검증한 겁니까? 자, 뭐 검증한 거냐면은 신고한 거래 가액이 실제 거래 가격인지 아닌지 거래 가액을 검증한 것이지, 우리가 실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검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는 정려인데 정려를 하면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가 신고하러 가면 계약서에 기록된 이게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거래인지 이장 매매인지 허위 매매인지 이중 매매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썼는지 이런 거는 안 물어봐요.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이 금액 맞아요? 고개 까닥까닥 하니까 도장 쿡 찍어가지고 뭡니까? 실가 신고하기 위해서 끊어주고 끊어봅니다. 봐요. 돈만 보지 거래는 안 봐요. 그래서 거래 가격을 검증받은 것이지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거래인지 이장 매매인지 허위 매매인지 거래 사실을 검증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실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기재 사실은 개인들끼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언제를 취득시기로 봐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봐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걸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에 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서 이때 검증은 금액을 검증받은 것이지 거래를 검증받은 건 아니라는 거. 이걸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장난쳐도 안 낚여요. 근데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애우시니까 낚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취득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자, 무상승계취득. 자, 무상승계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정려에 의한 취득입니다.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양도소득세하고 다르다는 거. 양도소득세하고 취득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가 구분이 되면 답 보장받는 거고, 다르다라는 걸 깜빡하시면 낚이는 거고. 자,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언제를 취득 시기로 봐요?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정려 받은 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려 등기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자, 그런데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세는 상세하게 설명하면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봐요.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짧게 줄여서 계약일. 다르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상속.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자, 여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상속 받은 날, 상속 등기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자, 상세하게 설명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짧게 줄여서 상속 개시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실종 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면 실종 선고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상속받은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입니다. 자, 건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땅 위에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하더라도 이 건물 언제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합니까? 사용 승인 받았을 때. 그래서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이야기는 선택하십시오. 나머지 이야기는 볼 건지 말 건지 선택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30회 때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왔었습니다. 작년 30회 때 뭐 물어봤냐면은 우리가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 시기를 정답으로 묻는 문제가 30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예년에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없는 시간 쥐어 짜가지고 다 볼 필요는 없고, 요 정도까지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9월달 이후에 시간이 남아서 주체가 안 되면 나머지 한번 보는 거고, 시간 없으시면 딱 여기까지 보는 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출제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요 정도는 데리고 가는 거고, 나머지는 가감하게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뭐 9월달 이후에 시간이 남아 주체가 안 되면 심심풀이로 나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30회 때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웬간하면 취득 시기는 안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왜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냐면은 그 이유는 이걸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작년 30회 때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본 거지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예년에 반의 반도 안 되지만,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모르시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예년에
반의 반도 안 돼도. 자, 그 다음에 요약집 58페이지. 자, 취득세 가세표준입니다. 자, 취득세 가세표준은 거기 요약집 보시면 26회 때 나왔고 27회 때 나왔고 29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자 봐봐요, 취득 시기는 27회 때 물어봤고 30회 때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 가세표준은 26회 때 물어봤고 27회 때 물어봤고 29회 때 물어봤기 때문에 30회 나올 타임, 31회 때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제일 좋은 건 둘 다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 다 보면 안전빵입니다. 그런데 나는 둘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일단 뭐 하셔야 됩니까? 가세 표준에다가 공부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왜? 야는 올해 나올 타이밍이 아니지만 야는 올해 나올 타이밍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 가세 표준을 출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취득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상 취득 가액과 신고한 취득 가액과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볼 것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요약집 58페이지. 거기 가액 결정 기준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가세 표준은 거기 원칙,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취득 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을 취득 가액으로 봐요.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금의 특례에 해당되면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본 이야기는 지방세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설명하면 신고 가액이 원칙이고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시가 표준액이고 특례에 해당되면 사실상 취득 가액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은 정리를 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잡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액을 결정하고요. 자,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을 취득 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규칙부터 잡으셔야 돼요.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지로 외우지 말고 이 규칙을 가지고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이 규칙을 가지고 이 설명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 승계 취득한 경우. 자, 국가 등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승계 취득하면 국가와 나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록된 취득가액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요게 우리 시험 27회 기출문제 정답. 자, 그 다음에 공매에 의한 취득. 자,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공매 받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인 공매 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해하시고 7월 달에 이해하시고 9월 달에 이해하시고 10월 달에 이해하면 기억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기억합니다. 공부를 그래 하는 거지 덮어놓고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애우면 정확하게 딱 보름 후에 까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지금부터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 가격이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를 차후에 검증을 할 것이고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걸 검증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올해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거기 2019년 신설 규정.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우리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보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게 올해의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이 시험에 나왔을 때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답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물었는데 아무 단서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단서적 조건이 없으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왜? 법이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요거 융통성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 29회 기출 문제고 올해 개정 사항입니다. 올해 출제될 타이밍이고, 거의 딱 분위기가 딱 조성되어 있잖아요. 올해 나올 타이밍인데 개정된 법도 있고 출제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우리가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지요. 자, 봐봐요. 내가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이 1억이 형성되었을 때, 그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분양가 5억에 프리미엄 합해가지고 6억에 분양받은 걸로 계약서 쓰려고 하면 써줍니까? 절대로 안 써줍니다. 분양 공고 텐더로만 계약서를 써줘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분양 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애도 압니다. 제가 모델하우스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첨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분양 청약할 때 온 가족 총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청약 통장이 5개 있습니다. 그래야 당첨 확률을 높이지요. 요새는 또 이제 뭐 집이 있으면 34평은 당첨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 큰 평수 할 수 있도록 넣어놨는데 그 돈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통장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당첨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통장에 700만 원씩 넣어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땡기가. 당첨되면 한 방에 다 갚을 수 있거든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꿈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 희망도 있어야 사는 게 덜 슬프지.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분양받은 금액인데, 자,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최초 분양계약자가 아니고 분양권을 승계를 받았는데 분양권을 승계받으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 이자도 취득 가격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게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인지,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27회 때, 29회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7회 때는 취득세 가세 표준에서 두 문제 나왔었어요.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어떤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가액 결정 기준 한 문제 나왔었고, 취득가액 범위 한 문제 해가지고 27회 때는 두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는 이 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를 전제로 해놓고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건설 자금이자가 얼마고, 국민주택 채권 매각 손실이 얼마고,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던져 놔놓고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요게 29회 때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뭡니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취득세를 물었기 때문에 취득세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셔야 되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건설 자금이자, 국민주택 채권 매각 손실 등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29회 문제가 답이 딱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할부이자, 연체이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합니다. 요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갑이 A 건설 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5억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고, 갑이 이 분양권을 을에게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을이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여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중개 수수료를 200만 원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11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분양잔금을 완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양잔금을 완납하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중도금 대출 이자가 1,300만 원 발생되었을 때, 자, 그럼 요 조건대로 자 판단해 봅시다. 갑은 을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을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됩니까? 자,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 조건대로만 취득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됩니까? 자,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때 을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을이 법인이라면, 할부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기 때문에 5억 1,500만 원을 취득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개인이라면 할부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받은 금액 5억만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 할부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이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한다라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건설 자금이자,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는, 거기 이제 여러분들 그 요약집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거기 2항 3항은, 그러니까 2항 건설 자금이자, 3항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이게 뭡니까? 컨설팅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야들은 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부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이자, 중개보수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2항 건설자금이자, 3항 용역비는 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항입니다. 자, 4항. 자, 일단 읽어보십시오. 자, 4항을 읽어보시고, 자,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채무 인수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4항이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 인수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옵시다. 자, 갑이 7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5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의 채무 5억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고, 갑하고 을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가 아닌 일반인 사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채무 인수금액 5억을, 채무 인수금액 5억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자, 두 번째 질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가액은 7억입니까? 5억입니까? 2억입니까? 요게 27회 때 문제예요. 자, 일단 1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를 먼저 가져옵니다. 자, 일반인 사이를 전제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가 아니고 일반인 사이를 전제했을 때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 7억 중에서,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 7억 중에서 채무 인수금액 5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 2억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고 1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의
관계없이 가세합니다. 자, 요약집 몇 페이지를 잠시 갔다 오냐면은, 자, 요약집 48페이지. 그러니까 요약집 48페이지. 그 밑에. 그러니까 요약집 48페이지 밑에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가세합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은 물론이고 상속, 증여, 기부에 의한 무상 취득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그 이야기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자, 돌아오셔가지고, 자,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가세하기 때문에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둘 다 취득세 부과해요. 그래서 채무 인수금액 5억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가세하기 때문에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둘 다 취득세 부과해요. 그래서 채무 인수금액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7억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달라요. 채무 인수금액 5억은 유상 승계 취득했기 때문에 유상 승계 취득 시의 세율 4%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부동산을 전제했을 때. 자, 그런데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 2억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 시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일반인 사이를 가정했을 때 취득세 3.5%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 원인, 그러니까 여기 채무 인수금액과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달라요. 그런데 둘 다 취득세 부과되기 때문에 채무 인수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7억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거,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채무 인수금액은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채무 인수금액도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번호 좀 확인합시다. 요약집 59페이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자, 5항입니다. 눈도장 찍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손을 세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취득 시기 이전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봅니다. 왜? 사기 싫었지만 관계법에 의하여 사기 싫은 걸 억지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한 걸 팔았을 때 발생된 손실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7항입니다. 우리가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취득세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그 옆집 시효세, 우리가 나대지 사용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능하다면 이렇게 비교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구건물 철거 비용을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는지를 구분하시면 요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신축,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네. 구건물 철거해야 신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신축,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나대지 사용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에요. 자, 봐요. 그림으로 설명해 봅시다. 48년 된 건물이 있는 48년 된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갑이 매입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나대지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나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 이 건물을 철거를 했을 때 그럼 이때 철거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 아닙니까? 취득 단계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나대지 사용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그 밑에다가 파랑을 만드십시오. 올해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파랑, 번호 파랑을 만드시고 적으십시오.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 설치 비용,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 설치 비용.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뭡니까? 붙박이 가전, 유식한 말로 빌트인 가전. 요새 뭡니까? 이뻐 보이려고 비싸지만 빌트인으로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이런 거 빌트인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가전보다는 비용이 한 1.7배 정도 듭니다. 우리가 뭡니까? 요새 우리가 4짝짜리 냉장고 많이 쓰지요. 4짝짜리. 냉동실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여자분들의 로망이었지요. 4짝짜리 냉동실 밑에 있는 거. 냉동실이 위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냉동실은 잘 안 쓰고 주로 냉장실을 많이 쓰는데 옛날 냉장고는 냉동실이 위에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뭡니까? 냉장실이 위에 가 있어요. 문이 4짝인 거. 이게 이제 4, 5년 전에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로망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그 삼성전자 뭐죠? 이름이 비스콘가? 그 색깔 뭡니까? 하늘색도 있고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빌트인이에요. 그래서 이 냉장고보다 이 냉장고가 한 2배 비쌉니다. 이거 150만 원 주면 야는 300 줘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대신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야는 집에 이사하면서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 냉장고 그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놨죠. 그죠? 근데 옛날 냉장고는 갖다가 설치를 해보면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아파트 분양받고 집 꾸며놓으면 이쁠 줄 알았는데 냉장고가 한 15cm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게 눈에 콕 거슬리거든요. 요게 이제 꼴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건가? 빌트인으로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그 냉장고 장하고 이렇게 깊이가 똑같기 때문에 톡 안 튀우니까 이뻐 보이잖아요. 대신에 한 비용을 한 150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냉장고 2대 설치할 가격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자분들 로망이 이거예요. 빌트인 냉장고 설치하는 거.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는 좀 이제 아파트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 거의 대부분 뭘까? 붙박이 농 설치합니다. 그럼 이 설치 비용들을 개정된 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 설치 비용을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시키기 때문에 법대로 이야기하면 붙박이 장롱 설치 비용, 필트인 가구 가전 설치 비용을 아파트 취득할 때 설치를 했다면 취득가액에 포함해가지고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자,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다시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거래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받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서 집에 남는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선납을 했고, 그래서 1,800만 원을 할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자, 디귿 항목입니다. 우리가 거래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할인 받은 금액 1,8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한다고요. 할인 받은 금액 1,8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 받은 금액 7억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할인된 금액 6억 8,200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가 설명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잡으셔야 돼요. 27회 때, 29회 때 물어봤고 올해 개정된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가세 표준에서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